저는 2018년에 그 해가 저기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난 해였어요.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고인물이 되어서 중앙지원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당사자가 위원이 된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을 때는 당사자를 위한 정책들이 생겨나지 않았거든요.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오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조금 전에 백경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옆에서 일하던 동료를 잃었고요. 올해도 저의 동료 한 명을 잃었습니다. 병가 중이었는데 입원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아픈데도 입원을 할 수 없을까요? 그 가족과 옆에 동료들과 심지어 주치의 선생님들까지 모두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사단법인 파도선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강제 입원 될 수도 있어요. 저 응급입원 많이 돼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인공 기반의 치료 환경 혁신과 공공 책임의 실현. 지금 앞에다가 제목을 적은 건 퀄리티 라이츠 오픈 다이얼로그 그리고 비강압 치료입니다. 저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비강압 치료 받게 해달라. 저희 당사자들은 소멸돼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소멸됐지만 지금도 소멸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아시죠? 퇴원 후 자살 사망률은 영국에 8배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원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퇴원하고 나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쟁점은 바로 치료 환경 때문입니다. 치료 환경 개혁의 기준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검증해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동료 지원도 포함되고요. 유기계획, 그리고 그 안에는 퀄리티 라이츠 핵심 기준을 도입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이 곧 최상의 치료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더 이상 격리와 감각은 치료가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가 가장 요구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고 강압적 관행의 전면적인 철폐입니다. 그러려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져야 되죠. 지금 국회 앞에서 당사자 가족들이 474일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입원, 동의입원 폐지하라, 동료 지원 쉼터를 확대하라, 정신병원 비강압 치료를 도입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신장애 국가 책임제를 이행하라고 바로 당사자와 가족들이 매일매일 피켓을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다이얼로그를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임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 오픈 다이얼로그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 일원이기도 하고요. 오픈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현장이 변하길 바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도 변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자들, 당사자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소프트웨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새로운 인권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당사자들이 정말로 받고 싶은 서비스는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아플 때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립되어 있었고 내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증상만 심해져 갑니다. 이 증상으로부터 진정으로 당사자들을 회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우리는 그게 관계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오픈 다이얼로그 트레이닝은요, 웬만한 이론 교육 100시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픈 다이얼로그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좋은 치료가 중증화를 막습니다. 제가 2009년에 중증장애인 등록을 했어요. 제가 애니메이션회사의 아트 디렉터였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처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해외로
우리나라의 국가 콘텐츠를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부심이 많았어요. 정신병원에 갔다 와서 중증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응급입원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 응급입원 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우리 동료들처럼 어디선가 투신했을 거예요. 환청은 그렇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응급입원 시켜서 인권 침해를 해요.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 회복 불가능한 사람이 됐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회복했잖아요. 이 활동을 통해서. 좋은 치료 환경이 중증화를 막는 예방책입니다. 그래서 인권적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비자야 입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거는 처음 출발부터입니다. 바로 이송 체계죠. 지금 가족들이 보호입원 폐지를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는 한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공공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의 개인한테 책임을 넘겨버리면요. 국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국가가 이송을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책임지잖아요. 그거는 진입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공공이송체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사설 응급이송단에 납치돼 봤습니다. 경찰에 데리고 응급입원도 돼봤어요. 제일 끔찍한 것은요. 내 가족이 사설 응급이송단 전화해가지고 저를 납치해서 끌고 간 거예요. 가족도 완전히 날 버리는 느낌을 받고요.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존엄함이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왜 회복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가족들도 진심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자야 입원의 임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간병원의 수익수단이 아닌 국공립병원 중심의 공공책임하에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이게 실현될 때까지 저는 계속 투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을 구속하는 건데 왜 민간병원에다가 사람을 가둡니까? 급성기 병상도 없는 민간병원에 응급입원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사망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입원 폐지는 가족의 부담과 책임을 국가로 되돌리는 과정이며 이는 단순히 입원 유형의 변화가 아니라 입원 책임 주체를 가족에서 공공으로 이동시키는 인권의 회복 과정입니다. 그리고 법적 심사에 의미하는 자유의 박탈은 가장 극단적인 권력입니다. 기계적 처리가 아닌 대면 설명, 의견 진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호자 입원 제도가 폐지돼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야지만 국가의 많은 인프라들이 이 법적인 생태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원과 치료의 분리. 치료는 약물 치료 그 이상입니다. 의학의 사물을 멈추고 인간을 이해하는 치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치료 환경이에요. 당사자인 내가 행정입원이 되든 나를 가족이 입원시키든 그 치료 환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좋은 치료 환경이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강제 입원은 시행 주체와 상관없이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 환경입니다. 특히 급성기 비자야 입원일수록 공공 민간을 포함한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입원 지정 병원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거기서 격리 강박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병원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행정입원 지정 병원들을 전면 재검토해서 지금 민간 병원에도 인권적 치료를 하고 있는 진짜 열심히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을 지정하고 그 병원들을 함께 소비자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그 병원들을 검증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병원에 비자야 입원 권한을 줘야 되고 나머지 민간 병원에는요 비자야 입원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법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는 사회는 강제를 선택합니다. 돌봄, 동료 지원, 위기 지원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동료 지원 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네, 다 끝났습니다. 쉬운 입원, 쉬운 퇴원. 자, 문턱은 낮추고 문은 열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아프면요, 입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정신과 환자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런 정신과 환자들이 아닙니다. 응급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간 중증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은요, 제일 중요한 건 치료 환경이에요. 병원 안 가도 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거 없어도 되지만 우리한테는 이런 게 너무 필요합니다. 좋은 치료 환경, 그리고 자의 입원 중심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폐소병동 일수록, 비자의 입원일수록 명확한 인권적 치료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당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환경 개혁은 복지가 아닌 회복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병원을 퇴원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회복도 또한 가능합니다. 급성기 치료 한번 제대로 잘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정신건강회복협회 심재 배점태 회장입니다. 가족으로 할 일이 대단히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주제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부족한 당사자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는 책임을 보호자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비자의 입원, 까다로운 입원 요건, 1인 가구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를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좋은 인권 친화적 보호 병실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입원 문제로 조현병은 조기 적기 치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첫 치료 시기와 성공 시기에 비해서 매우 늦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가족 입장에서는 인간 존엄성 붕괴와 생존권 위험과 본인과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당사자와 가족들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번 과정에서 존속살인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사자들은 묻지마 폭력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 입원 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3차 계획에서 보호의무제도 폐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공공이송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입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일부 가족들의 주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가족들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폐지되면 가족에 의하여 당사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 번째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치료할 수가 없다. 현재도 어려운데 행정 입원하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입원이 더 어려워진다. 법이 개정해가지고 혼란하면 가족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원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입원 요청권, 병원 선택권, 퇴원 요청권은 가족한테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어머니 하나에 더 발생함으로써 가족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가족의 입원 요청 시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해가지고 혼란하고 복잡해지면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가족들이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깨지네요. 죄송합니다. 글자가. 이번 제도 개선 관련해 가지고 행정 업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번 제도 깨지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관리, 예방사업, 중독사업, 정신건강사업 등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보강이 없으면
새로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립정신건강복지센터의 비자의 임원이 2023년 추계를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1,500건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입원돼야 될 거는 한 12,500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호의무자에 대한 비자의 임원은 연간 12,500건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월 4건에서 5건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 일이 많다고 하니까 이 자체도 업무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기초정신건강센터의 업무 부담은 가족들과 당사자들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부담 감소를 가족 지원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도에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을 5,300명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300명만 우리 가족 지원과에 배정을 하더라도 우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한 명씩은 다 사례 관련자로 가족 지원가들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송 문제에 관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어려움입니다. 경찰이 이송하는데 길게는 10시간, 하루에 5시간, 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업무 노도가 너무 강도가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다고 애로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자의 이송 문제와 경찰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동대응센터의 비자의 입원 12,500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겨우 처리한 것이 739건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의 출동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지원과를 활용한 사례관리 강화와 이기쉼터 작동 등으로 합동대응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잘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점 행정비용 관련 검토입니다. 비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송비용, 행정사무처리비용, 입원비용입니다. 이송비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가장 좋은 것은 합동대응센터가 구축되어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예산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으니까 현재 이송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처리비용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한 명서 더 증강하더라도 많이 예산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그 대신에 경험과 실력이 있는 가족 지원가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가 기초정신건강센터에 한 명씩 다 배치하더라도 1년에 15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국가보건복지부에서 마음만 보면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입원비용, 입원제도가 바뀌면 입원제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산정특례인 경우는 국가에서 90%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10% 부담이 된다면 그 부분은 가족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입원 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 걱정, 인력 예산 문제 등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입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정책당국에서 비자의 입원 관련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에 창원에서 어느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식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 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러한 호소와 안타까운 호소와 절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절규와 호소를, 가족의 호소를 보건복지부들이 외면한다면 저는 역사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정책 당국자의 결정권자의 자녀가 우리 이런 시스템, 제도적 문제로 정신적으로 조금씩 망가져 간다면 과연 손 놓고 가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가족분의 절규도 지금 많이 굉장히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가족분들이 병식 없는 당사자들을 어떻게 입원시킬 것인가, 전부 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급성기에 이르는 당사자와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만성화된 이제 고령화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까 이용훈 교수님이 기조 강연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새로운 강금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 있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적절하게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 잘 받고 재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요. 현행 정신건강정책의 구조와 한계는 법 제도적 기반이나 서비스 전달 체계, 사회적 인식과 편견 세 가지 정도 보시는데요.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은 아직 정신건강복지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 법은 이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실제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제한적입니다. 예산 배분은 여전히 의료기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 비중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인력 부족과 이제 가중한 업무로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소지역의 전문 인력 적합성이 여전히 낮고요. 사회적 인식과 편견, 고용이나 교육, 사회참여 영역에서 정신질환자 경험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합니다. 국제 비교와 이제 시사점을 본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정책이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에 당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예산 비중이 전체 정신건강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정신건강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해가지고요. 청소년기부터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의료 중심 정책을 넘어서 당사자 참여, 지역사회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는 당사자 참여의 제도화입니다. 정책위원회, 예산 심의, 서비스 평가 과정에 당사자 대표를 공식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조모임과 같은 현장 조직을 정책 논의 구조에 편입하여서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는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기준을 법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면서요.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치료, 재활, 고용, 주거 지원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케어 패스웨이,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이야기들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기관, 복지기관, 고용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당사자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과 교육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 사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우선 목표이고요. 학교나 직장에 정신건강 교육을 의무화해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자조모임의 성과와 정책적 의미는 자조모임 참여자는 치료 지속률이 높고요.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국가정책이 자조모임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조모임은 단순한 상호지지 조직을 넘어 정책 현장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정책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통합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사자 자조모임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당사자 참여의 제도화, 두 번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 세 번째,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네 번째, 인식 개선과 교육의 체계. 이러한 개선 방향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국제적 사례와 국내 현장의 경험을 통해 입증된 필요성이다. 즉, 더 나은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정책위원장 이지성입니다. 지금까지 토론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당사자 입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 재활, 사회복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 다른 여타 토론회에 가봐도 가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과연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정책,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족의 그 실태들을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당사자와 가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가족은 당사자들을 정말로 한 가정에서 끝까지 돌봄을 통해서 그들을 지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 가지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런 경우 당사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아무것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사실은 정부에 제가 요청을 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 4월 약 8개월 만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고 그 다음에 또 생업까지 포기해버리는 이런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도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조사 대상 가족 61.7%가 환자를 그 돌보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응답을 해왔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도 다반수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때 당시 조사에서 최근 1년간을 돌아볼 때 가족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그런 때가 굉장히 많다. 거의 21.9%
20.5%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자살을 생각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어떠한 조치도 정부에서 사실은 가족들을 위해서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치료 중심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의료부도 지원해주고 또 건강관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일상생활에서 생활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 자립 지원 이런 복합적인 지속 가능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가 됩니다. 가족의 어떤 그 지원 제도에 대한 제가 그 검토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법에 안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하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 30조 2항에 보면은 장애인 가족 지원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다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한번 그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제4조에 보면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을 받는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건 강제 조항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가족들의 그 편견과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그걸 취했는지 이런 것도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가족 그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전국에 17개 지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설치해서 우리가 가족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복지부에서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지원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돌봄 그 부담이 적게끔 우리 가족들에게 휴식을 갈 수 있다는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국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그 보장 정책을 좀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의무화를 해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서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 다음에 활동지원사 이런 가족지원가라고 그랬죠. 이런 그 가족지원가 그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가 당사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가족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위기 대응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 가족이 사실은 응급 대응 위기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에서 당사자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당사자들과 정말 철천지 온수가 돼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은 입원시키려고 하고 당사자들은 입원 안 하겠다. 이런 절차 이렇게 당사자들과 정말로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해줬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가족지원센터가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1995년도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 그 교육 강화를 해서 또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우리 당사자들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회계 같은데 남이 같은데 뭐 이런데 보면은 정말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남미에 보면은 거의 전역에 걸쳐서 한 600개 이상의 지역 지부와 49개 주의 그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패밀리 투 패밀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 세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족 돌보면 이제 구조적 시간이 없으니까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구조적 문제 요인으로 보면은 그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커뮤니티 케어 이거 얼마 전에 주장하다가 이제는 쏙 들어가 가지고 얘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들이 이런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을 해줘야만이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 회복은 가족 회복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지지체계가 잘 돼 있는 가족들은 보면은 당사자들이 예우가 좋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보면은 지지체계 그 밑에서 잘 케어가 되는 것은 이건 전문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돌봄 체계를 잘 이렇게 갖추도록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돌봄 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로 가족 지원을 해주는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하고 3차 계획하고 지금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년을 올해 3차 계획 수립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보사위원회 전주현 박사님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전과 정책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였고 6개 분야의 각 분야별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추진단을 통해서 각 그 분과별로 핵심 쟁점 과제에 대해서 좀 심층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논의에는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과를 꾸려서 운영을 하였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강상경 교수님, 기선한 교수님, 오늘 예국 교수님, 제가 성함, 이상국 교수님 그리고 백주호 교수님 이렇게 발제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간에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좀 심층 논의하는 내용들로 저희 기본 계획에 담겨질
내용들을 좀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 중지단 포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앞으로 계획은 국회에서 한 1월 또는 2월 초 정도에 기본계획 초안을 가지고 하는 정책 토론회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안을 가지고 하는 공청회는 별도로 또 한 2월쯤에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발표는 1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답은 역사에 있다. 저희가 지금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에 그 쌓아온 과정에 저희가 나아갈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3차 계획은 정신보건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자에 물리지 않게 경청하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